여러분 안녕하세요. 4월 30일 3, 4월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오늘도 복습부터 하겠습니다. 연교식 문제입니다. 자, 1번이요. 갑의 공유 지분 4분의 3 중 절반을 을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기 목적란에 갑 지분 4분의 3 중 일부 그리고 관로에서 뭐로 적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등기부에 올라갈 때도 뭐 이렇게 적는다 있는데요. 지분의 일부를 이전할 때 정해져 있는 규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얼마 중에 일부라고 하고 관로에서는요, 아까 그 4분의 3 중 절반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절반인 2분의 1을 적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4분의 3의 2분의 1을 넘기니까 얼마를 넘긴다는 거냐에 대해서 등기부 보는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관로 안에는 그 계산을 하지 않도록 계산한 결과를 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즉 전체에서의 지분을 적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4분의 3 중에 절반이니까 이게 8분의 3이죠. 그래서 계산 안 하도록 8분의 3을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거를 절반이라는 거를 2분의 1로 이해하니까 여기 관로에서 2분의 1로 해서 틀리게 낸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신청서에도 그렇게 적고 등기부에도 계산하지 않도록 똑같이 해줍니다. 결국엔 지분 8분의 3 이전되는 거니까, 그죠? 4분의 3 중 일부 이렇게 안 하고 등기부에는 결국 8분의 3 이전한다 이렇게 결과를 적도록 그렇게 돼 있죠. 여기 본무사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중개사 시험에 한번 인용이 됐는데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문의 하나로도 이거는 보시라는 것입니다. 지분 얼마 중에 일부라고 하고 관로에서는 계산한 결과를 적는다. 그걸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8분의 3 전체에서의 지분. 자, 2번입니다. 거래가액 등기에 대해서 뭐 그다지 자세하게 보지는 않았죠. 최근에 좀 출제 비중이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표를 잘 보시면 언제 거래 신고하고 그 신고한 실거래가를 등기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매매를 했다고 다 거래 신고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네모에 들어갈 말은 거래 신고잖아요. 매매 중에서도 매매 계약서로 등기할 때고 그 계약서의 작성 날짜도 정해져 있어요.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작성된 매매 계약서로 소유권이 등기할 때 거래 신고의 대상이고 신고한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거래가액 등기를 한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매했을 때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그러면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매매를 했더라도 소송으로 가서 판결을 써서 등기하게 되면 그 판결문에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판결이 준하는 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아예 매매가 아닌 소유권 이전이면 뭐 교환이나 증여 같으면 이거는 여전히 검인의 대상이라는 거죠.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중에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신고가 많을까요? 검인이 많을까요? 매매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잖아요. 대부분 다 매매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신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그러면 검인을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드문 예를 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거래 하나를 물어도 이제 거래 신고를 물어야 되겠죠. 검인은 그래서 최근에 거의 안 나옵니다. 검인은. 근데 최근에 한번 뭐 내가지고 이 거래 신고 이쪽을 좀 더 출제하기를 저는 바라는데 이쪽을 또 출제해가지고 뭐 예외를 출제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뭐 이해될 수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 하나 같이 봐주세요. 이 표가 잘 정리된 건데요. 목록은 항상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개 부동산을 일괄 거래할 때 목록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면 필요 없는데 요 관로 안에 보세요. 여러 명 대 여러 명이 거래하면 이거를 목록으로 만들어라라고 얘기가 돼 있고 이거를 시험에 2번 출제했습니다 벌써. 자, 여러 개의 부동산이면 항상 목록을 제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원칙은 제출하는 건데 그 여러 개의 부동산이라도 그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가 다르면요 따로 신고 따로 등기하기 때문에 그때는 목록을 만드는 것이 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까지 정리해 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상속 등기와 유증 등기에 대해서 비교하는 표인데 이것도 이 표를 좀 잘 활용하십시오. 본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하나 적어놨는데요. 유증 등기가 중요하다 그랬죠. 유증 등기가 중요합니다. 상속 등기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비교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제가 기억을 하시도록 좀 강조드린 게 이 특등유죠. 특등유. 자, 유증 등기에 5개의 논점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출제 포인트로 정리하셔야 되는 5가지. 첫째는요, 요 공동신청입니다. 여기죠, 공동신청. 두 번째는 특등유. 세 번째는요, 상속 등기 거치지 않고 유증 등기 한다는 것. 네 번째는 유류분 침해해도 수리가 된다는 것. 그리고 5번째가 요거죠. 미등기 부동산의 유증일 때 포괄 유증이면 포괄 수증자가 바로 보존 등기 하는 길이 열렸다. 여기 개정된 내용 여기까지 해서 5. 만약에 특정 유증이면 바로 보존 등기 하는 게 안 되고요. 옛날처럼 상속인 명의 보존 등기 하고 그리고 유증 등기를 해서 등기를 2번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요 5가지 논점을 잘 정리하시고, 요거는 이제 특정 유증 등기해야 유증 효력해서 이렇게 특등유로 기억하시되, 특등유라는 글자만 보시는 게 아니라 여기 등기해야인지 등기 없이든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때 4글자, 4글자, 4글자 이렇게 이제 힌트를 삼아 두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등기해야라는 4글자. 근데 만약에 여기 등기 없이도 이렇게 나오면 이제 틀린 거겠죠. 글자 수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의미를 이 등기해야라는 4글자로 캐치해 두시라는 거고요. 만약 이거를 등기하여야 그러면요, 5글자다 아니다 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건 별 걱정을 다 한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너무 그렇게 글자 수에 집착하다 보면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특정 유증 등기해야 유증 효력, 요거를 이제 4글자씩 익혀두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포괄 유증은 이제 반대로 등기 없이도 유증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 2가지는 특등유라고 제가 암기법을 만든 이유도 제가 설명드렸었죠. 이게 굉장히 헷갈림을 유도하는 그런 요 주제의 지문이에요. 그래서 출제도 제법 많이 됐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시험 끝날 때까지 이걸 헷갈려 하셔서 이 암기법을 제가 동원해서 간명하게 대처하자,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자, 그다음 진정명의 회복 등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점을 다 정리했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핵심이 여기 적혀 있죠. 진정명 회복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다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명의만 찾아오는 거니까요. 거래 같은 계약이 없어요. 취득도 없고. 그래서 날짜는 없고 당연히 원인 없으니까 날짜 없죠. 거래 없으니까 거래 허가나 거래 신고라는 거 해당이 없겠죠. 그리고 계약서를 쓴 적이 없다는 말이니까 검인을 받을 일도 없고, 명의를 찾아오는 거라 취득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내 건데 내가 명의 찾아오는 거니까요. 취득 아니니까 취득 증명도 해당이 없다. 그래서 이게 해당 없음 이렇게 이제 체크하시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지문으로 나오면 이걸 암기로 푸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암기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농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 등기한다. 이거 착시 현상 주의하시라 그랬어요. 농지 나오면 자꾸 전세권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농지에 대해서 지상권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다. 농지에 대해서 지상권 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없죠? 전세권을 할 수 없는 거고 나머지는 다 가능해요. 그 지상권, 지역권, 그런 목적의 임차권 다 되지만 농지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권리는 소유권입니다. 그 경자유전. 헌법에서 그걸 본격적으로 다루게 되죠. 민법에서는 뭐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딱 그거 하나밖에 없지만 말이죠. 자, 6번에 승역지 지상권자도 지역권 설정자로서 지역권 설정 등기의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다인데, 요 지상권자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는요, 소유권, 지금처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딱 4가지만 가능합니다. 근데 등기 형식이 다르죠. 이 틀은 그대로 유지되는데 권리 4가지에 따라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가 달라지죠. 승역지의 소유자가 설정자로서 의무자가 되어서 설정해주면, 지역권 설정해주면 주등기로 하고, 승역지의 지금처럼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권자가 설정자로서 의무자가 되어서 지역권 설정 등기 할 때는 부기등기로 한다. 그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 이제 그렇게 구별하시는 것까지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이게 설정 등기잖아요. 지역권 설정 등기. 그러면 특수하게 이것만 기억하실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설정 등기는 똑같은 틀을 가지고 있어요. 등기 원인란에 설정 계약 4글자가 적히고, 그리고 권자와 설정자가 당사자가 되고, 권자가 등기 권리자,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게 똑같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 틀을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용익이든 저당권 담보든 똑같이 그 틀을 잡아두시면 되니까요. 그걸 왜 기억하셔야 되느냐 그러면 근저당에서 그게 출제가 됐는데 굉장히 어렵게 푸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틀에서 보시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등기 원인으로는 설정 계약이 기록되고 기본 계약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설정 등기가 등기 원인 날에 설정 계약이다 네 글자 적힌다 그거를 보시고 오셨으면 너무 쉽게 풀 수 있는데 저당권의 이론 문제인 줄 알고 굉장히 어렵게 푸셨던 그런 분들이 많았죠. 자, 7번입니다.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죠. 자, 그리고 다만 존속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73조 법 73조 2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 73조 2항. 자, 요거를 의미를 좀 캐치를 하시는 거는 필요한데 요거 나오면 난이도가 높아져요. 존속기간 만료 전에 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이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는 전세금하고 관련돼 있죠.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일 때 전세권 일부 이전이 되거든요.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이 전제가 깔려야 되거든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존재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안 생기죠. 그 존속기간 중에 전세금 돌려주세요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의 일부 양도일 때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가 일어난다는 건데요.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이 성립하는 시점이 존속기간 만료 전은 아니니까. 근데 만료 전에도 전세금 돌려주세요 하는 예외가 있죠. 그게 두 개입니다. 민법 311조하고 민법 313조 요 두 개죠. 311조는 소멸 전세권 소멸 청구고요. 313조는 전세권 소멸 통고입니다. 민법 다 하시는 거죠. 이게 311조는 전세권자가 용법대로 목적물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인 소유자가 계약 위반이니까 그 원상회복해라.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해라. 그리고 이제 그만해라. 용법대로 안 썼으니까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죠. 기간 중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예외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때 소멸할 수 있고 또 기간 중에 전세권 존속기간에 기간의 정함이 없을 때는 이제 우리 그만할까요? 우리 계약관계를 그만할까요? 이렇게 양쪽이 다 할 수 있죠. 전세권 설정자도 할 수 있고 전세권자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소멸 통고하고 바로 소멸합니까? 기간 지나서 소멸합니까? 네? 소멸 통고하고 바로 소멸하면 이 세입자 전세권자는 이사 갈 곳도 못 알아봤는데 집 빼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간을 둘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통고해서 소멸시킬 때는 기간을 두고 이제 소멸하게 돼 있는데 요거 몇 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그거 어제 목동에서 했는데 이구동성으로 자신 있게 3개월 그러시더라고요. 전부 다. 임대차가 3개월이고요. 전세권은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6개월. 지나서 어쨌든 이 두 가지는 기간 중에 전세를 끝내고 전세권을 소멸시키는 예외고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기간 중에 이제 끝나는 예외가 되고 이게 어쨌든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 돌려주세요라는 이제 전세금 반환 채권이 성립하는 거고 그 전세금 반환 채권이 성립하면 양도를 논하게 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 전부든 일부든 양도를 논하게 되고 이 전세권 일부 이전 등기가 전부든 일부든 이전 등기가 따라오는 거겠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8번을 보시면 저당권의 효력은 증축 건물에도 미치기 때문에 표제부의 증축 등기는 해야 되지만 을구에 그 증축 건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을 미치게 하려는 취지의 저당권 변경 등기는 할 필요가 없다. 뭐 민법 위론에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 팔리기도 하고 시험에 뭐 요거 2번 출제를 했고요. 봐두셔야 되겠죠. 필요가 없다. 저당의 효력은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는 민법 규정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9번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건저당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까? 이게 실제로 출제됐는데 정답으로 그것도 냈는데요.
이거를 정답으로 맞다고 체크하신 분이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못 푸신 그 이유는 일단은 민법이 안 됐다는 것. 저당권의 뜻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헤매는 거죠. 근저당으로 가면. 그러니까 1년 동안 여러분이 법 공부를 하시는데 저당 또는 근저당만이라도 좀 정확하게 하시면 실무에서 진짜 도움이 됩니다. 이게 우리 근저당이 실제로 그 저당은 거의 없고요. 다 근저당이잖아요. 근저당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근저당은 이 근자의 의미가 뭔지 아시는 게 핵심이에요. 근자. 뿌리 근자죠. 그러니까 이 뿌리를 두고 있는 근자가 붙어 있는 동안에는 증감 변동하는 채무를 계속 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변제라는 것을 절대로 논하지 않죠. 계속 거래하고 있는데 무슨 변제? 그래서 근자 붙어 있는 동안에 변제를 전제로 하는 것들은 등장하면 다 틀린 겁니다. 이게 변제기 논한다는 것도 틀리고요. 자, 그런데 이게 피담보 채권이 언젠가 이제 확정되잖아요. 그게 이제 근자가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근자가 떨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근자가 떨어지고 이제 일반 저당으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일반 저당. 그 일반 안 하죠, 그죠? 근저당에서 그냥 저당이 일반 저당이에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변제기를 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확정되는 시점이 와요. 그럼 확정 전에 채권 양도가 될까, 확정 후에 채권 양도가 될까에 대해서 그거를 굉장히 오해하십니다. 1년 동안 공부해도. 보세요. 채권은 존재하기 때문에 저당, 근저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정이 됐다는 것은요, 금액이 특정이 되는 것을 얘기하지 채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정 전이든 후든 채권은 다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니까 양도는 되는 겁니다. 내가 돈 받을 거를 네가 받아라 하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확정 전에도 채권의 양도는 되니까 이게 당연히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채권 양도가 되고 확정 후에도 됩니다. 그건 확정 채권이 넘어가는 거고 확정 안 된 채권이 넘어가는 거고 이건 어쨌든 채권은 있으니까 양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등기 공부하는 거죠. 앞에 거는 민법이고 이건 등기거든요. 그러면 이 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얘기죠.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럼 채권이라는 말을 아직 쓸 수가 없거든요. 확정이 안 됐으니까. 양도는 되지만 특정이 안 됐으니까 채권이라고 못 적는다 이 말이에요. 채권 채무라고. 그래서 그 채권 양도 원인의 등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게 후가 되면요. 채권 채무라는 말을 써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확정됐으니까. 그래서 그거 얘기입니다. 지금 동그라미 한 거를 잘 보세요. 이 동그라미 한 부분을 보는 게 실력이죠. 이 문장을 읽다가 어지러지하다 안 보인다 이러면 이거는 모르는 거죠. 다시 채권 양도는 근저당이 있어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 전에 됩니까? 확정 후에 됩니까? 둘 다 된다고 둘 다. 근데 어느 시점이든 채권 양도는 가능한데 등기가 될 때의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확정 전에는 채권 채무라는 말 아직 못 쓰니까 계약 양도 계약 인수로 등기하고 확정 후에는 확정됐으니까 확정 채권 양도 확정 채무 인수 이런 말을 써서 이제 등기하고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죠. 민법만 몇 년 공부하신 분도 그거를 구별 못 하시는 정도의 난이도 있는 지문이에요. 이게 빨리 여기 안 보여요. 이게.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확정 전에 채권 양도. 여기 채권 양도 안 되지 하면서 확정 안 됐는데 무슨 채권을 양도해. 여기서 X를 하고 푸시더라고요. 대부분. 뒤에 거는 아예 보지도 않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앞에 거를 틀리게 한다면 그건 민법 문제잖아요. 등기 문제가 아니고 등기를 물어야 된다니까. 등기를. 많이 좀 반복하셔야 되겠고요. 10번에 근저당 설정 등기에서 채권 최고액을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근저당은 항상 가장 중요한 우리 등기법상의 주제는 채권 최고액이에요. 채권의 최고액, 요거는 단일하게 기록한다는 걸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 채무자 간에 돈 관련되는 거를 하나로 다 적어놨어요. 그 안에. 그래서 원금,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액, 손해배상, 예정액 이런 것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비용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채권자, 채무자 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경매 실용 비용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채권자 채무자랑 관계입니까? 안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은요. 채권자 채무자 간에 돈 관련되는 게 다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등기할 때 들어간 비용이라든가 경매할 때 들어간 비용은 채권자 채무자랑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빠져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구분하여 이게 틀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라고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떠올리셔야 되는 단어는 뭘까요? 단일령. 그 채권 최고액 단일 기록의 원칙이라고 해서 기억이 되셔야 됩니다. 그 정도. 그래서 이 채권 최고액 안에는요, 원금뿐 아니라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다. 그 정도 하나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근저당권 등기에서는 이자는 적을 일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근자가 붙어 있는 동안에 뭐를 논하지 않는다? 변제를 논하지 않는 거예요. 근자가 붙어 있는 동안에 변제를 논할 시점이 아니에요. 근자 떨어져야 변제를 논한다니까요. 일반적으로 확정되고 근자가 떨어져야. 그래서 근저당 등기에서 변제기나 이자는 등기사항이 아니지 임의적 사항이 아닙니다. 등기를 아예 안 하는 거죠. 최근에 그게 논점으로 많이 부각된 그런 부분이죠. 자, 연결시 복선 문제는 여기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